이제 우리가 내린 모든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 3차원의 세계가 가리고 있는 실제 4차원 세계를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지 정의하려고 해야 한다. 우리는 보는 것들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하나는 공간 감각과 같은 더 높은 능력이 발전함에 따라 직접적으로 느끼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생각을 통해 그 가능한 속성들을 추론하여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전의 추상적인 추론을 통해 우리는 네 번째 차원이 시간 속에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시간은 공간의 네 번째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주장을 심리학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았다. 다양한 차원에 살아있는 존재들의 세계 인식을 비교해 본 결과 동일한 세계의 속성들이 이들 각자에게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보았다. 특히 그것들이 우리에게는 시간과 공간 개념으로 표현되는 속성들임을 확인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보았다. 낮은 차원의 존재에게 공간은 시간이 되고, 더 높은 차원의 존재에게 그 시간은 공간이 되며, 가장 높은 차원의 존재에게 그 시간과 공간의 경계는 더욱 명확해진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제시한 시간 개념은 본질적으로 복잡하다는 주장을 확인해준다. 그 주장의 핵심은 시간 개념이 사실상 두 가지 개념, 어떤 공간과 그 공간을 따라 움직이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렴풋이 인식하는 공간에 접촉하면 그것이 그 공간을 따라 움직인다는 느낌을 주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 개념이 자연의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감각이라고 부르는 불완전한 공간 감각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시간 감각은 본질적으로 공간 감각의 한계, 즉 경계에 해당한 것이다. 달팽이는 공간을 느끼지만 그것은 어떤 고정된 선처럼 느껴진다. 다른 세계는 시간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것으로 느껴진다. 말은 공간을 평면으로 느끼지만 나머지 세계는 시간처럼 느낀다. 우리는 무한한 구체의 공간을 공간으로 느끼지만 나머지 세계는 시간처럼 느낀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공간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공간으로 느끼며 그 외의 것들은 시간으로 인식한다. 즉, 불완전하게 인식되는 것들은 시간으로 느껴진다. 또는 이것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공간 감각을 통해 자기 밖에 존재하는 것을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공간으로 느끼며,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시간으로 느낀다. 즉, 영원히 흐르고 불안정하며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을 만큼 불확실한 것으로 느낀다. 공간 감각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무한한 구로 우리가 세상을 상상하는 방식은 끊임없이 변한다. 다음 순간의 구는 이전의 구와 다르다. 그 안에서 그림, 형상, 관계들이 지속적으로 바뀌며 그것은 마치 빠르게 지나가는 영화 화면처럼 우리에게 보인다. 하지만 그럼 실제 그림은 어디에 있는가? 그림을 비추는 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림들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한한 구가 영화 화면이라면 우리의 의식은 빛이다. 빛은 우리의 정신을 통해, 즉 우리의 인상들을 통해 그 화면의 반영을 비추며 우리는 그것을 삶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우리는 인상을 어디에서 얻는가? 그 역시 같은 화면에서 나온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만들고 우리는 그것에서 모든 것을 얻는다. 영화관에 앉아 있는 사람을 상상해보자. 그가 영화 장비의 작동 방식을 전혀 모르고 화면 뒤에 있는 램프와 움직이는 필름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상상하자. 그가 영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한다고 하자. 기록하고 촬영하고 순서를 관찰하고 계산하고 가설을 세우고 등등. 그가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있을까? 분명히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가 화면 반대편을 향해 돌아서지 않고 그림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원인을 연구하지 않는 한, 그 원인은 램프에 있고 움직이는 필름에 있으며 그것들이 바로 연구해야 할 것들이다. 실증 철학은 화면과 그 위에 지나가는 그림만 연구한다. 그래서 그림들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왜 그림들이 오고 가는지, 왜 항상 같은 그림들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은 언제나 미스터리로 남는다. 하지만 영화는 빛의 원천, 즉 의식에서부터 연구해야 하며 그 다음에 움직이는 필름 위의 그림을 연구하고 마지막으로 그 반영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동물이 3차원의 정지된 각도와 곡선을 움직임으로, 즉 시간적 현상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리는 4차원의 정지된 각도와 곡선을 움직임으로,
즉 시간적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각이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한 인식의 순간들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소리, 빛, 그리고 모든 에테르의 진동 등이다. 그런데 이 변화들은 무엇일까? 실제로는 변화가 없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움직임이나 변화라고 느끼는 것들은 사실 정지된 물체들의 면과 각도일 수도 있다. 이 물체들은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일 수 있다. 어쩌면 우리의 의식은 감각기관을 통해 이 물체들을 완전히 포착하거나 그 자체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과의 접촉에서 얻는 개별적인 순간들만을 감지하며 움직임의 환상을 형성할 수 있다. 즉, 우리 자신 밖에 무언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게 되며 물체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상상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움직임은 실제로 파생된 것일 수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물체들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환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낯선 도시로 다가가고 있을 때 그 도시는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점차적으로 커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그 도시가 정말로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 도시가 원래 없었고 이제 나타났다고 믿는다. 종탑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것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라고 느낀다. 강이 사라졌고 우리는 그것이 오랫동안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순차적으로 오며 마치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시간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모든 물체는 우리에게 시간 속에 존재하며 물체의 단면만이 공간에 존재한다. 우리가 의식을 물체의 단면에서 그 물체의 시간 속 부분으로 이동시킬 때 우리는 그 물체의 움직임에 대한 환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움직임에 대한 감각은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전환에 대한 의식이다. 즉, 명확한 공간 감각에서 불명확한 감각으로의 전환이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 우리는 실제로 네 번째 차원의 정지된 각도와 곡선을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외부 세계의 현상으로 투영한다. 이로써 우리는 세상에는 실제로 움직임이 없고 세상은 고정되어 있으며 일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다. 즉,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하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가진 제한된 감각적 인식의 틈을 통해 보기 때문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과 의식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의식이 세상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명확히 정리되기 시작한다. 만약 세상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큰 존재라면 우리는 그 의식의 일부, 즉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빗줄기이지만 전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일 것이다. 그렇다면 움직임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모른다. 움직임이 없다면, 즉 그것이 환상이라면 우리는 그 환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야 한다. 생명현상, 생물학적 현상은 어떤 복잡한 네 번째 차원의 원들이 우리 공간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원들은 매우 복잡하며 각각은 많은 얽힌 선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의 생명이나 다른 살아있는 존재들의 생명은 복잡한 원처럼 보인다. 그것은 항상 한 점에서 시작하여 항상 한 점에서 끝난다. 우리는 이 점이 동일한 점이라고 가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 원들은 크고 작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원들은 같은 방식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그리고 끝은 항상 시작한 점, 즉 존재하지 않던 점에서 끝난다. 생물학적 현상, 즉 생명현상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 우리의 과학은 답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수께끼이다. 살아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세포, 살아있는 원형질 안에는 죽은 물질과는 구별되는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그 무언가를 그 기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은 유기체, 죽은 세포, 죽은 물질에는 없는 자기 재생 능력이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무한히 증식하며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죽은 물질을 흡수하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 이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죽은 물질과 그것의 기계적 법칙을 지배하는 능력은 생명의 불가사의한 기능이며 이는 생명이 단순히 기계적인 힘의 집합체가 아니며 실증 철학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생명이 기계적인 힘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기계적 움직임의 현상과 생명현상 사이의 비교 불가능성을 통해 확인된다. 생명의 현상은 기계적 에너지의 공식으로, 칼로리로 혹은 푸드임으로 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생명현상은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우리가 각 개별 생명을 네 번째 차원의 원으로 본다면 왜 각 원이 우리 공간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원이 항상 시작한 지점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 존재의 생명은 태어남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게 되며 죽음은 출발 지점으로의 회귀이다. 하지만 우리 공간을 통과하는 동안 그 원은 그 자체로 일부 선들을 내놓는다. 이 선들이 서로 연결되어 새로운 원들을 형성한다. 사실 이것은 전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죽지 않으며 우리는 그저 물체의 단면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생명의 원은 단지 어떤 것의 단면일 뿐이다. 그리고 그 어떤 것은 확실히 존재하며 태어나기 전, 즉 우리 공간의 원이 나타나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죽음 후, 즉 우리 시야에서 원이 사라진 후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생명 현상은 우리의 관찰에 따르면 2차원 존재에게 나타나는 움직임 현상과 매우 유사하며 따라서 이것은 네 번째 차원의 움직임일 수도 있다. 우리는 2차원 존재가 3차원의 정지된 물체의 속성을 움직임으로 인식하고 생명 현상을 더 높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실제 물체의 움직임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 더 높은 차원의 움직임은 낮은 차원의 존재에게는 생명 현상으로 나타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사라지는 움직임은 정지된 물체의 속성으로 변하여 낮은 차원의 존재에게는 기계적 움직임으로 인식된다. 생명 현상과 움직임 현상은 우리에게는 2차원 존재가 그 세계에서 경험하는 두 가지 움직임처럼 하나는 실체가 있고 다른 하나는 착시인 것처럼 서로 비교할 수 없다. 힌터는 이렇게 말한다. 생명에는 기계적 움직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아마도 이 무언가는 네 번째 차원에서의 움직임일 수 있다. 이것을 가장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생명이 나타날 때 그것이 전혀 다른 현상들의 연쇄를 일으킨다는 사실에서 놀라운 점이 있다. 그것은 비생물학적 세계의 현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현상들이다.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바로 더 높은 차원에서의 움직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기계적 움직임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비교할 때 더 낮은 차원의 공간에서의 생명 현상일 수 있으며 더 높은 차원에서는 그것들이 단순히 정지된 물체의 속성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세 가지 존재의 형태, 2차원, 우리의 차원, 더 높은 차원의 존재를 생각해보면 2차원 공간에서 관찰되는 움직임은 우리에게는 정지된 물체의 속성으로 보이며 2차원 공간에서 관찰되는 생명은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움직임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세 번째 차원에서의 움직임, 즉 모든 우리의 기계적 움직임과 물리학적 힘의 발현, 빛, 소리, 열 등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네 번째 차원 물체의 속성에 대한 감각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 현상은 더 높은 차원의 공간에서의 물체의 움직임으로 우리는 그것을 생명체의 탄생, 성장, 그리고 삶으로 경험한다. 만약 공간이 4차원이 아니라 5차원이라면 그 안에서 생명 현상은 아마도 정지된 물체의 속성이 될 것이다. 종, 종류, 가족, 민족, 부족 등과 같은 것들. 그리고 움직임은 어쩌면 사고의 현상처럼 보일 것이다. 우리는 움직임 현상이 시간의 소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하위 공간에서 상위 공간으로의 점진적인 이동에서 움직임이 사라지고 정지된 물체의 속성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즉 시간의 소모가 없어지고 시간에 대한 필요가 사라진다는 것을 본다. 2차원 존재는 가장 간단한 현상인 각도, 상승, 구멍을 설명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더 이상 시간이 필요하지 않지만 움직임과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더 높은 공간에서는 우리의 움직임 현상과 물리적 현상이 아마도 시간 없이 정지된 물체의 속성으로 다뤄질 것이며 생물학적 현상인 탄생, 성장, 재생산, 죽음이 움직임 현상으로 다뤄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의 확장에 따라 시간 개념이 물러나는 것을 본다. 그 시간의 완전한 상대성을 본다. 시간은 더 높은 공간의 속성을 현재의 공간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시간은 현재 의식의 특정 속성들과 비교한 더 높은 의식의 속성이다. 1차원 존재에게는 2차원, 3차원, 4차원 공간의 모든 속성이 시간으로 존재한다. 2차원 존재에게는 시간은 3차원, 4차원 및 그 이상의 공간을 포함한다. 3차원 존재인 우리는 시간 속의 4차원 공간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의식의 확장과 인식 형태의 변화에 따라 공간의 속성은 증가하고 시간의 속성은 감소한다. 다시 말해, 공간 감각의 성장은 시간 감각의 감소에 의존한다. 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시간 감각은 불완전한 공간 감각이며 이것이 발전하면서 공간 감각으로 전환되고 형상으로 표상하는 능력이 된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논의된 원칙을 바탕으로 우주를 매우 추상적으로 상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익숙한 우주와는 전혀 다를 것이다. 우리는 그것이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우주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이것은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영원한 지금의 우주이다. 이 우주에는 이전도 없고 이후도 없으며 오직 하나의 현재만 존재하며 그 현재는 알려지거나 알 수 없는 것이다. 힌트는 공간 감각의 확장이 우리의 세계 인식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라고 느끼며 그는 이를 책 새로운 사고의 시대에서 언급한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얻을 개념은 확실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는 매우 다를 것이다. 마치 코페르니쿠스의 시스템이 넓고 고요한 땅 위에 거대한 천장 밑에서 고정된 지구를 바라보는 훨씬 더 편안한 관점과 다른 것처럼 말이다. 사실 우리의 위치에 대한 어떤 개념이든 회전하는 구체 위에 존재한다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 구체는 우주 속에서 회전하며 다른 우주 거주자들과는 아무런 연결도 없이 떠 있는 상태일 것이다. 그렇다면 다차원 세계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움직임으로 인식하는 많은 차원의 몸체와 그 선들, 면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넘어 잠시라도 다른 범주에서 우주를 상상하기 위해서는 큰 상상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 가령 책을 상상해보자. 그 책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책이란 모든 책들, 즉 과거에 존재했던 책들, 현재 존재하는 책들, 그리고 앞으로 존재할 책들이 모두 함께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그것들은 모두 같은 자리를 차지하며 동시에 존재하며 마치 하나의 책처럼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책들의 속성, 특징과 특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가 책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모든 책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책은 그 공통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모든 개별적인 책들의 개별적인 특징을 함께 갖고 있다. 다른 물체들, 예를 들어 책상, 나무, 집,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한다고 상상해보면 각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무한히 많은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된다. 그것을 인간의 사고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만약 인간이 그들을 이해하려 한다면 그는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물체들을 분해해야만 한다. 먼저 그들 중 하나를 어떤 의미에서, 한 측면에서 그 존재의 하나의 단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예를 들어 사람이란 무엇인가? 만약 그것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면 그것은 모든 인류, 즉 인간이라는 종, 호모 사피엔스이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개별적인 사람들의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나, 당신, 줄리어스 시저, 그를 죽인 음모자들, 그리고 내가 매일 지나치는 거리의 신문파리, 모든 왕들, 모든 노예들, 모든 성자들, 모든 죄인들, 모두가 합쳐져서 하나로 합쳐진 존재, 바로 사람이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존재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을까? 그러면 무엇이 움직임인가? 왜 우리는 그것이 없는데도 움직임을 느끼는가? 이 질문에 대해 콜린스는 연도의 역사에서 매우 아름답게 말하고 있다. 지구상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단지 개인들 간의 상호 접촉과 성장의 노력에 있다. 사건과 상황이라고 불리는 것, 즉 삶의 실제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실제로는 이 접촉을 일으키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건들에 불과하다. 이 말 속에서는 실제에 대한 전혀 새로운 이해가 드러난다. 블라바츠키는 그녀의 첫 번째 저서 베일버든 이시스에서 삶과 시간, 그리고 움직임의 관계에 대한 같은 질문을 다루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우리의 행성이 매년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매 24시간마다 자전하면서 큰 원 안에서 작은 원들을 그리며 움직인다. 이처럼 작은 주기적 주기의 활동은 큰 주기의 활동과 함께 시작되고 끝난다. 물리적 세계에서의 전환은 고대 교리들에 따라 지적 세계에서의 비슷한 전환을 동반한다. 세계의 영적 진화는 물리적 진화처럼 주기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진보 역사에서 올바른 간헐적 상승과 하강을 본다. 위대한 제국과 세계 제국은 그들의 위험이 끝에 이르면 다시 하강한다. 그리고 최저점에 도달하면 인류는 멈추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며
그 상승의 높이는 매번 상승하는 주기의 법칙에 따라 증가한다. 인류 역사를 황금기, 은기, 동기, 철기로 나누는 것은 단순한 허구가 아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의 문학에서 똑같은 것을 본다. 위대한 영감과 무의식적인 생산성의 시대 뒤에는 비판적 사고와 의식의 시대가 온다. 첫 번째 시대는 두 번째 시대의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지능에 대한 재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인간 역사에서 거대한 영혼들, 불교나 기독교와 같은 영적 승리의 왕국에서의 부처와 예수, 물리적 승리의 왕국에서의 알렉산더 대왕과 나폴레옹과 같은 인물들은 수만 년 전에 존재했던 인간 유형들에 반영된 이미지에 불과했으며 세계의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한 힘에 의해 재생산된 것이었다. 모든 위대한 개성은 성스러운 역사든 일반 역사든 관계없이 고대 종교나 신화, 반환상적이며 반현실적인 전설 속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없다. 별이 무한한 하늘 속에서 지구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거리를 두고 빛날 때 그 별은 호수의 고요한 물에 반영된다. 마찬가지로 선사 시대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역사 속의 시기들에서 반영된다.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있었던 것은 다시 있을 것이다. 시간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에 대해 말할 때 이야기는 불가피하게 매우 모호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의 언어가 시간 개념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데 전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도 적절한 동사 형태도 가지고 있지 않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 새로운 관계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가 필요하다. 동사 형태가 아닌 새로운 시간적 관계를 전달할 언어는 동사가 없는 언어여야 한다. 완전히 새로운 품사의 단어들, 끝없는 수의 새로운 단어들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의 인간 언어로는 우리는 시간에 대해 단지 암시적인 방식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에게 표현할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이 표현할 수 없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진리의 징표, 현실의 징표이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진실일 수 없다. 인간 영혼과 시간의 관계에 대해 말하는 모든 시스템들, 사후 세계의 존재, 환생, 카르마에 관한 아이디어 등은 이 표현할 수 없는 본질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상징들이다. 그것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예술적 상징과 우화를 이해하듯이 그것들의 숨겨진 의미, 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의미를 찾아야 한다.